자, 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 12페이지 펴시면 돼요. 12페이지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작품 핵심부터 봅시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에요. 자, 현대소설은 언제부터? 가보개혁 이후부터 나오는 소설을 현대소설이라고 부르고요. 단편소설이라는 거는 지금 이 본문이 끝까지 다 있는 거 보니까 요만큼 딱 길이가 짧은 소설 하나를 단편소설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 소설의 배경은 시간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는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는 더더욱 수탈이 심했던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에 그리고 하층민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새침하게 흐린 폼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장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대요. 그런데 겨울날이에요. 배경 보니까 공간에 어느 비 오는 겨울날 서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린다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상황 혹은 우울한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날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죽음이나 소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용상 즐거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배경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특징을 보면요, 특징에 비오는 겨울날이라는 배경을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이끌며, 그렇죠? 비가 평소에 와도 어두울 텐데요. 겨울은 해가 짧아요. 그리고 해가 비추는 각도가 낮기 때문에 더 어둡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데 더 어둡겠죠, 평소보다. 그러면 겨울날이라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이 합쳐져서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시점 보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읽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 반어적 성격이 있어요. 내용이 운수 좋은 것 같지가 않죠. 지금 특징 보니까 비가 오고 겨울이고 암울하고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대요. 근데 제목은 반대로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어는 어떤 걸 강조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비극적인 걸 강조하니까는 비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거, 심화시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내용 봅시다. 비가 첫 번째 줄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천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했어요. 인력 거꾼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사람이 말 대신에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태우고, 그치? 그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력 거꾼인데요. 이 사람이 비 오는 날이어서 더 운수 좋은 날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자, 비가 오면 사람들이 걷지 않고 보통 뭔가 타고 다니고 싶어 하겠죠. 빠르게 가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왜 운수 좋은지 나타납니다. 문 안에래요. 어떤 문? 사대문 얘기하는 거 있죠?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들을 동광학교까지 태우다 주기로 되었다 해서 첫 번째로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태워다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고 있다가요,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줬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에 30점, 둘째 번에 50점,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했어요. 그야말로 재수가 온부터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천지는 10점짜리 백동화 서너 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자, 돈이 열흘 동안 구경을 못했다가 갑자기 손님이 둘이나 한꺼번에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날 때에는
이 18점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단도 적실 수 있거니와, 자, 모주는요, 술은 술인데요. 술 찌꺼기에다가 밑에 써있죠? 물을 타서 뿌옇게 걸러낸 탁주래요. 자, 술을 걸러냈으면 그게 막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증류한 걸 청주라고 부르는데, 자, 청주 맑은 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좀 양반들이,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먹는 거고, 왜냐면 증류하면서 시간도 들고 술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증류되지 않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막걸리를 먹는데, 막걸리 먹는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사람들은 청주를 마시고, 그런데 남은 찌꺼기에다가 물 타서 술처럼 마신다, 이렇게 모주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층민이다라는 것도, 술 사 먹을 돈도 없을 거니와 하층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치? 있거니와, 그 다음,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고 모주 마실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었다, 그냥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나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밀려걷고는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한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거는 11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2시 해서 11시에 있고 2시에 차가 있대. 그러면 11시 차를 놓치면 2시 차를 타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초조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 건 아마 11시 차를 놓칠 듯 말 듯해서 인력거를 탔겠다, 그치? 이런 50점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김천지가 떨어졌다. 자,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김천지에서 떨어졌다는 걸로, 이것만 봐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그쵸? 자, 나도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김천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1인칭처럼 나도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김천지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쵸?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X에 놀랐다. 자, 우리는 이런 50돈이 얼마큼 하는지 모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난 X래요. 어떤 사람이 하층민이 가지기에는 큰 돈이다, 한 번에 벌기에는 큰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심이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사르다라는 건 없애다라는 뜻이래요. 없애고 말았다 해서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누가? 여기 지금 병자 누구예요? 아까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말했었죠. 가부분 맨 끝에. 그러니까 앓는 아내가 병자이고 아픈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하니까 오늘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곱한 것보다 오히려 이 곱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자, 아내한테 원래 설렁탕 사다 줄 만큼 돈을 벌었는데 그대로 집에 가면 됐을 것을 이 사람이 이런 50점만 주시오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 돈 벌고 싶다는 욕심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랬더니 타고 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런 50점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그러니까 김천지가 대답하기를 아니옵시다. 이수로 치면, 자, 거리를 나타내는 리를 앞에 뭐 한 거예요? 두음 법칙이니까 앞쪽에 리를 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수라고 한 거예요.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사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에는 좀 더 주셔야죠. 진날이라는 거는 비가 와서 땅이 질척질척한 날, 그치? 그런 날을 더 주셔야 되는데 왜 그래? 물이 바닥에 질척질척하면 앞으로 가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는 더 힘이 드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다. 자, 차부라는 거는요, 여기 오른쪽 아래 써있어요. 마차나 우차 따위를 부리는 사람.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인력 거기 때문에 마차를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차라는 거는 소, 우차 써가지고 소를 끄는 거죠. 마차는 말 끄는 거고, 그치? 그런 거 부리는 사람을 차부라고 부른대요.
차보의 얼굴, 여기서 말하는 건 김첨지의 얼굴이죠.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대요. 그 다음 다음 봅니다.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자, 마차를 그 인력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대요. 실질적으로 다리가 무거워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리가 무거워졌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 다다른 까닭이래요.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대. 어떤 염려? 아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픈 사람이 아내였으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말이 이미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욱욱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듯 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오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했다. 자, 개똥이가 누구냐면요. 이 집에 아이가 개똥인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가 죽거나 안 좋아서, 그치? 엄마 기절했거나 죽었거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개똥이란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인 거죠.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자, 숨 모으는 소리? 아마 숨쉬기가 힘들다.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귀찮으시겠구만 실질적으로 발이 조금 느려졌나봐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타고 있던 학생이 기차 놓치겠구만 하고 빨리 가자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탄이의 초조한 울부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기다리니 김첨지는 인력거체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자, 심리적인 다리 무거워진 이 결국에 실질적으로 멈추는 데까지 왔네, 그지? 그랬더니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을 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져 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다. 자, 심리적으로 좀 가벼워진 거죠. 집에서 멀어지니까, 그치?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그래서 아내에 대한 걱정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했다? 빨리 움직여서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김첨지의 심리 변화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돈을 벌러 나갔는데 운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28점이라는 돈을 벌은 다음에 80점이네. 이 80점이라는 돈을 번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1원 50점이라는 돈을 또 벌게 되는데 그 1원 50점이라는 돈을 벌려고 가는 길, 그 인력거를 끌고 가는 길에 갑자기 집에 가까워지니까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아내 걱정이 그랬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했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1번 문제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1번에요. 인물의 내면 분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대요. 자, 인물의 심리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요. 내면이 분열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치? 그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치? 2번에요. 가난을 소재로 할 당시의 삶의 모습을 그렸대요. 자, 김첨지라는 사람은 모주를 술찌꺼기를 물에 타서 먹는 술,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고 하층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난을 소재로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내한테 설렁탕 사다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가 돈을 벌어서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게 되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다가 갑자기 돈이 생겼대요. 지금 말한 부분 다 가에 들어있습니다. 자, 1920년대 사회상을 나타내는 말들이 쓰였대요. 자, 일단 인력거라는 거 있죠. 지금 사람들이 사람이 끄는 마차 타고 다니지 않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죠. 인력거꾼이 있다는 걸로 1920년대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모주라는 것도 사실 지금은 먹지 않죠. 그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4번에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나 사건의 성격을 암시했대요. 배경 묘사가 된 부분은 기억 부분에 있었죠. 새침하게 흐린 폼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만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해가지고 날씨를 알려주는데요. 이게 겨울이면서 비가 내리면서 아까 특징에서 읽었던 대로 어두우니까 비극적 결말을 암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5번에 주인공은 일제강점하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하창민이다. 자, 일제강점기 1920년대 때에 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하창민이라는 거는 모주를 통해서 설상을 찾아줄 수 없다는 걸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일제무력이라는 배경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2번 문제 봅니다. 집과의 거리에 따른 김첨지의 심리 및 걸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거리랑 관련해서 얘기한 건데 그 답에 헷갈려 하지 말고 김첨지가 자, 가고 있는데 집에 가까워졌을 때요. 그때랑 집에서 멀어졌을 때 이때의 심리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여기다가 뭔가 넣으면 되겠죠? 집에서 멀어질 때랑 가까이 갈 때랑 자, 그럼 집에 가까워질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발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걸음이 늘어졌다.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빨라졌다. 그렇죠? 그러면 걸음이 빨라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김첨지가 가는 길. 자, 그러면요. 집과 가까워질수록 걸음은 빨라진다. 1번 아니죠. 집과 가까워질수록 다리는 가벼워진다. 아니고요. 3번 집과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으로 다리가 무거워진다. 자, 여기에 무거워진다, 걸음이 느려진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맞을 거고 그 다음 4번 집과 멀어질수록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이 느려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걸음이 빨라졌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어디 있었냐면요. 다부분의 내용 보면은 첫 번째 줄 읽고 끄는이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치? 자기 집에 다다른 까닭이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다리를 제게 늘려야만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자, 제게라는 건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걸음이 신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느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이번에 5번 보시면 집과 멀어질수록 걱정과 불안감으로 다리는 무거워진다. 앞부분에 집과 멀어질수록이 아니라 집이랑 가까워질수록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A에서 이중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A 부분 보니까요. 인력거꾼 있고, 김첨지라는 말이 있고, 전찻길 있고, 교원 있고, 삼십전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교원이라는 거는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일하는 사람 혹은 선생님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는 학교의 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원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치?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교원은 지금도 있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그치?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교직원이라고 부르죠. 그치? 있는 거니까 시대적 배경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30전이라는 거는요. 전이 이때 우리나라의 화폐를 살던 장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써요? 1000원, 2000원이라고 쓰지. 10,000원이라고 쓰는데 이때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걸로 시대적 배경이 지금이 아니고 과거예요. 그리고 대충 1920년대쯤일 거예요. 라는 걸 이것저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인력거꾼이 있고요. 전차길이 있대요. 우리 지금 전차 어디 있어요? 다 지하에 있죠. 밑에 지하철로 있어. 똑같은 전차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차길이라는 거는 지금 외국에서 보면은 모노레일 같은 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 자동차
버스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바퀴 달려서 막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선도 있고 그런 상태로 다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이랑 다르고 전차길이 있다는 건 시대가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봅니다. 이 글에서 기억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기억이 뭐냐면 배경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배경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대. 인물이 어때? 심리가? 아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치? 2번 주인공에게 다가올 불행을 암시한다. 아까 앞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3번 고단한 삶의 상황과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 분위기상 인류 것뿐이 일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겠다. 그치? 4번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자,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요.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개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기선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암시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그치? 5번에 작품의 분위기를 음산하고 암울하게 이끌어간대요. 음산하고 암울하게. 자, 어두운 겨울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더 어두워졌어. 음산하겠죠? 비 내리는 분위기 암울하겠죠? 그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넘어가서요. 중간 부분 줄거리 보니까 거듭되는 행운으로 큰 돈을 번 김천지는, 자, 여기까지는 운수 좋은 날 맞죠? 근데 제목이 반어적이라고 했어. 왜? 김천지가 지금 운수 좋게 돈을 벌었는데요. 아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을 거야. 그치? 아마도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배경과 김천지가 불안해하는 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일을 마치고 막상 집이 가까워오자 불안감과 두려움에 귀가를 늦추고 싶어한다. 김천지가 진짜로 예감을 했나봐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예감했는데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귀가를 늦추고 싶어한데 그럴 즈음 김천지는 친구 치삼을 만나고 치삼과 함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불안감에 이생한 언행을 하던 김천지는 취중에도 아내가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김천지는 불길한 친구가 마주하게 된다 했어요.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제 술 마실 돈이 생겼죠.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술 마실 돈이 생겼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도 아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길한 침묵이랑 마주하게 됐대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불길한 침묵이라는 거는 아내가 아마도 숨을 쉬고 있지 않나 보다. 그치? 그거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하기 전에 잠깐 옆에 등장인물 한번 보세요. 김천지라는 사람이요. 도시 하층민의 삶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래요. 그렇다는 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층민은 힘들었겠다. 그치? 그리고 가난한 인력거꾼으로 겉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갔고 집에 있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계속해서 했었고, 그치? 근데 아내라는 인물은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지만 결국 죽어가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됩니다. 그쵸? 자, 라고 봅니다. 하여간 김천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라는 거는 송장이 썩어서 흐르는 물이래요. 그렇다는 건 아내가 죽은 게 방금 조금 전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됐나 보다. 그치? 그래서 축이 떨어진 사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자, 자리라는 건 밑에 돗자리나 혹은 지금은 따지면 카페트 같은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사자리라고 해서 갈대 잎으로 만들었대요. 갈대 그 귀다란 그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갈대 대 가지고 만들었대. 그렇다는 걸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거기서 나온 먼지네. 먼지 냄새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후각적인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지.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온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기천지에 코를 찔렀다. 자, 냄새가 한 가지가 아니고 전층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겠다. 한꺼번에 확 오는 거죠. 그치? 방 안을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내어 호통을 쳤다. 자, 진짜로 아내한테 화내고 싶은 게 아니죠. 지금 뭐 한 거야?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그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려고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울어주면, 자, 여기서 비속어 등장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거. 사실적이다. 그쵸? 비속어가 등장한다. 확인할 수 있겠네. 그거 어디 있냐면 12페이지에 2번 보면 비속어를 사용하여 현실감과 현장감을 느끼겠다라는 거 나타나겠다 했지. 그 부분이 여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야 장천으로 라는 거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누워만 있을 거야 한 거지.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에 발을 몹시 찼다. 그런데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골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를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 아니라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았다. 자, 이 아이가 지금 엄마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돌보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젖을 빨았다는 거는 먹을 게 필요해서 엄마 젖을 빨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계속 울다가 젖빨다가 울다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목이 잠겨서 울 기운조차 시진했대.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졌대.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울고 있었다는 거는 엄마가 죽은 지가 조금 됐나 보다. 그지? 발길, 그리고 죽은 지가 좀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의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가 아내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죽을 예감하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치? 마법 보니까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제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안 흔들며 이년아 말을 입이 붙어서 입을 하려면 여기도 비속어가 나타나고요. 현장감, 사실성 이렇게 사실감이 드러나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걸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하고 다시 점점점점점 하면서 이년이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점점점점점. 자,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로 진짜로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치?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하니 이러다가 누운이에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느냐 했어. 자, 위로 떴대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눈이 제대로 안 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천장만 보고 있대요. 하는 말끝에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자, 산 사람 김천지 얘기하는 거죠.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둠으로 적시었다. 자, 아내의 얼굴을 적셨다라는 걸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 산 사람의 눈물이 뻣뻣한 얼굴을 적셨대요. 자,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면서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면서 반어적인 결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운수가 좋더니만 이라고 하고 실제로 운수가 좋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운수가 좋았던 데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김첨지는요, 아내의 죽음을 예감하여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왔대. 아내가 죽은 걸 알았으면 설렁탕을 사오기보다는
먼저 집에 왔다거나 아니면 빨리 달려왔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죽은 걸 보고 김첨지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죽음을 예감했으면 일찌감치 왔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1번, 2번 보면 방 안의 갖가지 냄새를 통해서 궁핍적인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대요. 자, 냄새에서 사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 냄새도 있고요. 그리고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냄새가 난다. 그리고 병인이 병원이나 어디 치료받으러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가만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걸로, 그냥 있었다는 걸로 통해서 궁핍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알 수 있는 거고. 3번에 주인공 김첨지가 놓인 상황은 창작 당시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 하층민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사람 하나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층민들이 전체 다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4번에 김첨지가 호통을 치는 것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겠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실질적으로 아내가 아파. 그리고 자기가 이 안을 먹으라고 설렁탕을 사왔어. 그렇다면 이 얼른 일어나서 설렁탕 좀 먹어보지 않으려 이라고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의 성격상, 그치? 아내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불편했다, 불안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내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거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보인 김첨지의 행동을 보아서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욕설은 반어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겠죠? 아내한테 실질적으로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아까 어떻게 했을 거라고 했어? 그냥 일어나서 설렁탕 먹어봐라고 했겠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행동하는 거는 반어적인 행동인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반어? 아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치? 근데 아내가 죽은 걸 확인한 후에 굉장히 슬퍼하는 걸로 보아서 반어적인 행동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이요. 설렁탕에 담긴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에 작품의 비극성을 고려시킨대요. 설렁탕의 의미가 있겠죠. 자, 설렁탕이요. 자,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설렁탕을. 설렁탕이 조선시대 때는, 자, 생각을 해봐요. 소를 끓인 물이야. 자, 소를 끓인 물이네요. 그러면 이때 소고기 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걸 끓여서 먹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조금 더 되게 아주 싸진 않았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하층민의 가난한 삶을 알려주는 도구이기도 하죠. 자, 하층민들은 설렁탕 사먹는 게 쉽지 않았네. 지금처럼 설렁탕이 싼 게 아니고, 뭐 지금 물론 엄청 싼 건 아니지만은 설렁탕의 가격이 비싸요. 그럼 비싸다는 걸로 하층민들은 먹기 힘든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첨지의 아내가 설렁탕을 사다 달라고 했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마지막으로 만찬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싶었던 게 설렁탕이에요가 된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아내 이거를 굳이 술을 마시고 나서도, 그리고 돈을 버니까 뭐 생각을 해? 아내한테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다는 걸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거죠. 술을 마시고도 사왔으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설렁탕을 사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설렁탕의 주인이 없어. 그걸로 비극성이 더 심화되는 거죠. 혹은 강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 이번에 설렁탕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요. 1번에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맞죠? 이번에 김첨지의 인간미를 나타낸다. 자, 이 인간미는 어떤 인간미? 술을 마시고도 아내한테 이걸 사다 준다. 그렇다는 거. 인간미가 들어간다. 그렇죠? 3번 하창민의 가난한 상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도 하고 4번 김첨지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5번 보면요.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대요. 따뜻한 분위기면 이 설렁탕을 아내가 먹었어야죠. 그러면 분위기가 따뜻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못했네. 그래서 비극성을 강조하는 걸로 끝났다. 그렇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기억이 가져오는 효과래요. 인연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 말을 해 말을 입에 붙었어 이거라들려 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요. 자 1번 보면요. 인물의 악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자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악한 성격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죽은 걸 확인을 했어. 하고 나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조금 더 죽음을 비극을 심화시키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는 건요. 5번 보면요. 도시 하층민의 생활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그죠? 뭘 통해서? 비속어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자, 4번 보면요. 마와 같이 결말을 맺은 작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끝났어. 그렇다는 걸로 5번 보시면요. 가장 비극적인 날을 운수 좋은 날로 표현했대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현실을 극적으로 제시했대. 그러니까 운이 좋았는데 이 운수 좋은 날 어떻게 됐어? 자기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안 좋은 날이었어. 그치? 가장 불행한 날이었어. 그래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봅니다. 표구된 휴지라는 소설 있는데요. 앞부분에서요,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소설의 3요소는 뭐예요? 소설의 3요소는 이렇게 봅시다.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인물, 사건, 그치? 이렇게 3요소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운수 좋은 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표구된 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서 가는 거였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용에서 뭐 확인했어요? 여기 인물이 누가 나와요? 아까 앞에 부분에서는 김첨지랑 아내가 나와요 라는 거 확인했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아내가 운수 엄청 좋은 날 아내가 죽은 사건이요. 그리고 배경은 일제강점기에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는 배경이요. 이렇게 확인했네. 이번에 표구된 휴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걸 확인을 할 거예요. 내용 봅시다. 자, 작품 핵심의 갈래 보시면 얘도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아까랑 좀 시간대가 다르네. 시간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래요. 자,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때 얘기했던 시대 1970년대 우리나라 뭐 있었어요? 산업화 시대였지. 1970년대 되면 산업화 된다고 했어요. 자, 산업화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 농촌의 쇠퇴가 일어나죠. 자, 농촌이 왜 쇠퇴할까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도시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돈 많이 준대. 그리고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꼬시는 거야. 자, 와서 우리 공장에서 일해. 돈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년 내리 뭘 해야지 한 번에 돈 나오는 농사보다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 도시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긴 하겠죠. 그러면 농촌의 쇠퇴가 일어나고요. 농촌에 나이 든 사람 혹은 어린아이 아니면 여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산업화가 돼서 다들 서울로 올라왔더니 옆집에 사는 사람 저쪽
전라도에서 온 애야. 그리고 또 옆집으로 사는 사람 저기 경상도에서 온 애야. 다 모르는 사람이죠. 농촌에 살 때랑 다르게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군지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나만 하나 잘 살면 돼. 나만 열심히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옆집 사람의 일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나랑 아무 연고가 없죠. 더군다나 도시에 왔는데 생각보다 돈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리고 내가 사는 방이 옛날에 시골에 살던 것보다 엄청 좁은 방에서 좁은 데서 살아야 돼. 왜냐면 도시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렸어. 좋은 방이 넘쳐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골에 살던 때는 땅이 넓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거야. 넓었을 거야. 근데 도시 오니까 맨날 옆집 사람도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벽도 얇고 이래서 소리도 다 들리고 누군지 모르겠고 무섭고 막 그래. 그러면 나만 재밌겠지. 그래서 뭐가 등장해? 소시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소시민의 삶을 살게 되죠. 소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소시민의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거지. 자,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가 나타난다. 이제 내 스스로만 챙기면 돼. 다른 사람 챙길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등장한다. 그죠? 스스로는 한옥화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다. 하지만 여기서 소설이 필요한 건 중학교니까 조금만 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니다. 표구된 휴지래요. 표구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휴지가 표구된 거죠? 그러니까 휴지를 예를 들면 휴지를 이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그거를 액자에다가 뒤에다 종이 같은 거 붙여놓고 딱 놓는 거예요. 자, 그거를 표구라고 하거든요. 어떤 종이 같은 것들, 중요한 종이 같은 것들, 상장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액자에다 예쁘게 넣어놓고 걸어놓는 거, 그걸 우리 표구라고 합니다. 자, 그 표구된 상태에 있는 휴지에 얘기하는 건데 진짜 휴지인지 아닌지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작품 핵심을 보면요. 제재에 표구된 편지라고 나와요. 그렇다는 건 이 휴지가 의미하는 게 아마 휴지 조각이 된 편지 혹은 휴지 같은 편지라는 걸 얘기하겠다. 자, 주제를 봅시다. 주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따뜻하고 소박한 사랑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발견하는 삶의 아름다움이래요. 자, 뭐에 해당하겠어요? 표구된 편지 내용이 1번에 해당할 거고, 일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 아마 그 편지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져다가 표구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아마 확인할 수 있겠네, 그치? 자, 특징 봅니다. 소설이지만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데 보통은요,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갈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근데 신변잡기적인 소재를 취해서 수필적 특성이 드러난대요. 신변잡기는요, 내 주변에 있는 잡다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해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마치 그냥 쭈르륵 늘어놓는 것 같으니까 수필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있어요. 자, 그럼 현재에서 과거를 봤기 때문에 시간이 순행적이 아니고 역순행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과거에서 현재로만 간다면 순행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걸 순행, 그리고 시간을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걸 역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어서 나가 편지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리고 편지를 인용하여, 그 편지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인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끝맺지 않은 편지를 통해 여운을 줬대요. 그럼 우리 지금 뭐가 알 수 있어? 편지의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 그 편지가 끝맺지 못한 편지인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내용 봅니다. 언제부턴가 나에게 피곤할 때면 화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의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다. 그 편지는 먹으로 서툴고 삐뚤삐뚤하게 쓴 한글 편지로 중간에 일부만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자, 편지가 벽에 있는데요. 먹으로 썼고요. 삐뚤삐뚤하고 한글 편지고
중간 일부분일 때 앞도 없고 뒤도 없나 봐. 그런 건데 누가 쓴 것도 알 수 없고 근데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요. 내용상 시골의 늙은 아버지가 서울로 돈 벌러 간 아들에게 쓴 것으로 보였다. 사실 그 편지 액자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3년 전 가을 퇴근길에 찾아와 휴지 같은 편지를 내밀면서 국보급이라고 읽어보라고 권했고 바가지에 담아 내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게 있다고 예찬하면서 자 그럼 친구는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잖아? 바가지에 담아놓은 옥수수 같은 냄새 자 향토적인 토속적인 그런 느낌이 드나 보다 그치? 그런 느낌이 있다고 뭔가 정겨운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걸 예찬했대요. 좋아하는 거네. 편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겠다 그치? 그것을 나에게 표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표구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고요. 언제 했어? 3년 전이에요. 그치? 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리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된 날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자, 너무 까맣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뭔가 죄송스러운 태도로 오기도 하고 지게를 문 앞에 놓기도 했대. 그래서 안내원이 막았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지? 그랬더니 아마 지게꾼이 말했겠지? 그러니까 저 하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 그랬더니 안내원이 여긴 은행이요 은행. 그러니까 지게꾼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저 돈을 하고 위에나 아래나 지금 어때요? 점점점점인 걸로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뭘 조금 할 수 있어요? 했어. 조금이라니 얼마요? 했더니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은행원이 저금요? 했어. 은행원의 모든 시선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대요. 자,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지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자, 알 수 있는 거요. 100원짜리가 지폐로 있네? 이것도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바쳤다라는 걸로 이 사람이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라는 어떻게 보면 과하게 공손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겠는지.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시해서 한 번도 이 직군한테 누구누구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실굽실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릴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자, 그래서 태도가 처음부터까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통장을 처음 만들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네. 통장을 확인할 경험도 없이 자, 너무 당황하는 거지? 통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지?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혹은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자, 돈을 찾지 않고 계속 입금만 쭉 했대. 이래는 제법 안내원과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복해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자, 자기가 돈을 맡기러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직원한테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수복해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얼굴을 붉히고 있었대요. 일단은 이 사람이 청년이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직원을 대하는 거에 조금 불편했나 보다, 그치? 부끄러워하는 거, 얼굴 붉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고기처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로 공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손함이 지나쳐서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에서 나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게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상태, 지게꾼의 겉모습까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요. 지게꾼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치? 다부분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매일매일 들려서요. 매일매일 적용했다는 걸로 부지런한 성격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부분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그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에 들렸다 했더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나 나오시겠어요? 했더니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계. 자, 이거 사투리죠? 그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사투리 나타나는 걸로 뭐가 드러나요? 사투리가 나타나면 항상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그리고 사실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그쵸? 향토적이고 사실적이고 토득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있습니다.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 들고 머뭇거렸다 했더니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뭉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웠죠. 길에 여기에. 이것도 사투리네. 그래서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자, 동전을 내밀었더니 그걸 세는 수고를 들이게 한 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순박한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죠? 자, 1번 문제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요. 자,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자, 지금 청년이 은행 창구에 들어와서요, 은행에 돈 맡기는 과정을 한 페이지 통째로 표현을 했어요. 요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청년이 돈 맡기는 걸로 작품의 주제, 표기된 휴지의 주제가 드러나진 않죠. 3번,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자, 특별한 갈등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4번,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지게꾼의 성격을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 자, 내미는 손이라던가, 그리고 통장을 받는 모습이라던가, 계속해서 연신 사과하는 모습, 그치? 그리고 조용히 들어왔던 것들 다 합쳐가지고 성격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5번에 시대적 배경을 상세히 서술하여, 시대적 배경으로 지게꾼과 500원짜리가 지폐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심지어 목도장이래요. 목도장은 나무로 새긴 도장이에요. 이거 우리도 지금 처음에 통장 만들 때 쓰긴 하지만 사인하기도 하죠. 근데 이땐 도장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도장이 있다는 것도 그렇죠.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것들,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하다만 그걸로 인해서 이해를 듣고 있진 않죠. 상세히 서술하지도 않았고요. 자, 2번이요. 이 글에 사용된 사투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요. 작품의 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대요. 아니고요. 인물 간의 유대감 한 명밖에 안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인물로 보여요. 그쵸? 3번, 글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사투리를 인해서 글의 의미가 나타나진 않았을 거고요. 4번, 향토적인 건 알겠는데요. 낭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진 않았어요. 그치? 예, 향토적이면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메밀꽃 피무렵 같은 소설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5번, 인물이 순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겠죠? 아마도 인물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투리를 통해서 순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리고 3번에 기억의 이유로 알맞는 것 고르려.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자, 안내원이 막은 이유가요. 봅시다. 1번에 은행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은행 안에 모든 시선이 그 시간 때문에 소요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리고 무엇을 숨긴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무시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들어왔대요, 은행을. 근데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5번, 겉모습에서 풍긴 인상 때문에, 그치? 검은 얼굴에 청년이 지게를 메고 왔으니까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자, 은행이라고 대답하는 걸로 봐서,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은행에 볼 일 없잖아 라고 말한 거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4번 봅니다. 보기는 3년 전 나의 은행원 친구가 나에게 휴지 같은 편지를 가져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친구의 가치관. 친구가 아까요 앞부분 줄거리 보고 나서도 우리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긴 했죠.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뭔가 이건 했더니 이게 지금 뭔가 이건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 글의 주인공이겠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나. 친구는 눈으로 내가 들고 있는 휴지를 가리켰다. 자, 내가 들고 있는 휴지라고 하는 걸로 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다. 그렇죠? 나는 그 구겨졌던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면서 속으로 철자법을 교정해야 했다. 아, 그러면 철자가 맞지 않은 편지가 왔나 보다. 그치? 무슨 편지 같군 했더니 그래 무슨 편지가 나도 모르지 했는데 그런데 하더니 어쨌든 재미있지 않나? 뭔가 뭉클한 게 있단 말이야.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어쨌든 재미있지 않나? 뭔가 뭉클한 게 있단 말이야. 했더니 나가 대답하기를 좀 그런 거 같긴 하지만 바가지에 담아 내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뭐 그런 게 있잖아. 약간 뭔가 정겨운 느낌이 있다. 그치? 소박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향토적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1번. 시골에서 자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바가지에 담아놓은 옥수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시골에 살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시골에 자란 게 부끄럽다까지 나올 수는 없죠. 2번.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길 좋아한다. 자, 그냥 편지같이 생긴 종이를 들고 왔을 뿐 다른 사람이 이 편지 내용을 유추해서 누구에게 도와줘야겠다 혹은 누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지. 3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꿈꾼다. 그건 전혀 알 수 없고요. 4번. 꾸미지 않은 소박한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 바가지에 담아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편지 지금 휴지 같은 편지와 이 옥수수 냄새 같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대요. 비슷한 게 있대요. 그렇다는 거는 꾸미지 않은 소박한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휴지 같은 거를 가지고 왔으면 아니 가지고 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가지고 왔다는 걸로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남들 같은 버렸겠지. 그리고 5번에 은퇴하고 시골에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어야 한다.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잠깐 시도해봅시다. 자, 표고된 휴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요. 어떤 은행원인 친구가요. 지게꾼이 와서 돈을 내고 예금하는, 저금하는 거를 보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있어요. 아, 동전 싸오는 게 왜 나왔나 했더니 여기에 그 종이가 나오기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친구는 내줌에 편지를 가르쳤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했어요.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밌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 뿐이니까 자,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받은 사람이 지게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용 봅니다. 이제 마부분에 보니까 글씨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편지 내용이겠다 싶을 때 읽어보면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넘은 마을 공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 실이 집에 간다. 신랑은 읍에 석이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 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끼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자, 글씨를 보아하니 내용이 조금 애매하죠, 그치? 그리고 이 내용 보니까 띄어쓰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글씨체 자체가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띄어쓰기 좀 애매한 것 같고 글의 내용도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어 있다?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정겨운 느낌을 주죠. 정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처럼, 그쵸?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자, 편지 내용도 되게 소박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친구의 장난기, 이걸 들고 온 친구도 재밌었대.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고사에게 맡겼다. 자, 편지를 싼 종이가 창호지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치? 편지를 싼 종이래. 동전을 싼 종이. 이 편지가 창호지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표고사한테 맡겼고요. 그게 어떤 편이냐고 묻는 표고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했다. 표고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자, 표고사 주인이 보기에도 내용 별 내용도 없고 이거 구깃구깃 되어 있고 한데 얘가 국보급이래. 그러니까 머리를 갸웃거렸겠죠. 바보 공부입니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까맣게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게 써있어요.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모양. 그치? 까맣게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나 떠나고 며칠 안 있어서 안 지우지? 송아지 났다. 송아지가 태어났다. 이거지. 그지? 그 길로 나는 표고사를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속은 한 줌 묵으라 하더라. 자, 이 액자 내용이죠. 다시 그 편지 내용이죠.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자, 중심점이라는 거 진짜 한가운데 걸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중심점인 거죠. 그지?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히 둘이 합쳐진 것이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라는 건 2해라는 뜻이래요. 2해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야 할 것 같았다.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옥수수 같다 그랬죠? 삶아서 내놓은 옥수수 같다. 그쵸? 그런 느낌을 똑같이 느꼈대요.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묶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묻혀 먹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기라 하더라. 나는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좋다 한다. 자, 이 말이 너무 좋죠. 그치? 그리고는 채 이어가지 못하고 흩어진 맥주. 밤에는 소쩍다 하며 새는 운다하는. 자, 그렇다는 거. 새가 울고 있대. 새가 운다하는 하고 점점점점 하는 걸로 이 편지의 뒷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소한 편지 하나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겨운 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징에서 봤던 거네요. 신변 적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떤 특정한 갈등이 없고 그냥 신변 적기 주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치? 2번. 1인칭 서술자를 통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자, 나는 이라고 했고 친구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인칭 서술자 맞죠? 그리고 3번. 중심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자, 1번이랑 대치되는 질문인 거죠. 신변 적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갈등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두 가지가 다른 거니까. 자, 3번을 갈등 없다고 얘기했어요. 특징에서. 그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 있다. 자, 중심 소재, 표고된 휴지가 중심 소재죠. 이 소재에 관한 인물의 심리 변화래요. 처음엔 그냥 걸려있다가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왔다가 친구의 심정을 느껴서 알 것 같다가. 그쵸? 그리고 5번. 끝을 맺지 않은 편지의 구절로 결말을 처리함으로써 감동과 여운을 주고 있다. 그쵸?
새가 우는 것으로 끝을 냈네. 그리고 앞에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봐서 이게 뭔가 감동적인 느낌을 주겠다. 그치? 엄마가 어떻다?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소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요. 이 글에 인용된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구어체가 두드러진대요. 구어체 편지 내용도 구어체고요. 그 편지 내용 안에서 너구 엄마가 라고 하는 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죠. 그것을 구어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대요. 형식 없이 그냥 주룩주룩 구어체로 쓴 거죠. 이것도 1번 지문이랑 2번 지문이랑 대치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 부분에는요.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대. 1번에 휴지 같던 편지를 표구하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것이다 했어. 표구된 편지에 그다지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걸어만 뒀대요. 그리고 3번에 씹으면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자, 편지가 표구된 후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중심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중심점이 된 거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는 의미여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 4번 뒤에 그 친구의 심성을 느껴야 할 것 같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느꼈을 감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자칫 맞는 거고요. 5번에 이 보면 자식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발시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자, 밤에는 수쪽다 해서 새는 운당하는 했어요. 아버지가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어. 어떠한 걱정이 느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겠죠.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한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4번이요.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미연이가 편지의 가치를 발견한 나의 친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인 것 같다 했어요. 자, 그죠? 친구가 뭔가 따뜻한 마음을 지녀서 이런 편지를 정겹게 느끼고, 그치? 먼저 그랬었죠? 2번, 지훈이가 편지에서 타지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뭐라고 써?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뭐라 그랬니? 네가 무슨 주변에 고기 묵거나 콩나물 많이 묻혀 먹어라. 그리고 만약에 탈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소금 좀 뭐라 했다. 이제 밥 먹고 배고프면 소금 뭐라고 했대. 자, 그러면 낫나봐.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3번 규리 표본의 편지를 이태를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나는 인정이 메마른 사람이야. 자, 2년 동안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점차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될 것 같다고 했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어? 뭐 삶아서 내놓은 옥수수 같은 정겨운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인데요. 조세희라는 선생님이 쓰셨고요. 자, 20페이지 보시면요. 작품 핵심 봅니다. 일단 내용부터 분석해 봅시다. 갈래는 현대 소설이면서 얘는 연작 소설이래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요. 책 안에 보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같은 배경 안에서 이것저것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성격은 사회 고발적 비판적이래요. 자, 어떤 사회로부터 고발한지 봅시다. 배경에는 시간 1970년대,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1970년대. 언제? 산업화 사회에, 그리고 공간은 어디냐면 서울의 재개발 지역인 빈민촌이래요. 자, 도시 가축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왔지.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각각마다 1부, 2부, 3부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영소고요, 2부에서는 영호고요, 3부에서는 영희예요. 자, 그거는 내용 보면 되겠지만요. 이 친구들이 남매라는 거는 내용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재 보면 도시 재개발 지역의 빈민들의 삶이 어떤 시대를 얘기한다 하는 거죠. 자, 주제는 도시의 빈민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에 보면 과거와 현재, 환상과 현실을 묘하게 중첩시켰대. 자, 일단은요, 밑에 구성 보니까 얘가 지금 내용이 맨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서 구성 잠깐 볼게요. 자, 나봉구 행복동 빈민촌에 사는 난쟁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시 재개발로 집이 철거될 어려움에 처했대요. 자, 이 사람들은요, 빈민촌, 판자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어서 집이 자기 게 아닌 거죠. 그치? 자, 그러고 나서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여기에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쟁이 가족 2부에서 서술자가 이런 거고요. 난쟁이 가족이 철거될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어. 근데 돈이 없고 집이 철거당하고 거리로 나가게 됐어. 자, 일단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입주권을 자기네가 아파트에 입주할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팔게 된 거지. 그리고 나머지 밑에 3부 보면 입주권을 구입한 투자기업을 따라 영희는 자신을 희생하여 입주권을 찾고 입주 절차를 마치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대요. 자, 아버지가 난쟁이에요. 여기서는. 난쟁이가 떠오르는 다음 내용이죠? 난쟁이가 아버지고요.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만나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공산주의 그런 책을 막 읽거든.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서 계속 이 난쟁이랑 소통을 해. 책을 하나 빌려주고 여기서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도 하고 난쟁이가 소통하는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쟁이가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영희. 자, 다시 순서대로 써볼까요? 영수, 영호, 영희부터. 그리고 난쟁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부에는 영수가 서술자, 여기는 2부의 서술자, 여기는 3부의 서술자. 이렇게 해서 각각 1인칭 주인공 기점은 맞으나 셋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쵸? 자, 이렇게 내용 한번 보시고요. 왼쪽에 보면 20페이지에 가부분 봅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옆에 벽돌 공장이 있대요. 자, 이 공장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는 도시이고요. 도시에서 이 사람 공장 옆에 사는 거 빈민이다. 그쵸? 그래서 심지어 좁은 마당을 덮고 있었대.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 방죽이라는 건 언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밥을 다 미처 먹지 않았대요. 자, 동네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시 이 집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치? 그래서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자, 무릎을 편안하게 아니고 고추 세우고 앉았다는 걸로 불안하다는 것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자, 행복동이래요. 반어적인 표현이죠. 여기 빈민촌이고 이 사람들 지금 집 철거당하면 갈 데가 없게 되는 사람들인데 행복동이래. 그래서 반어적 표현인 거 알 수 있겠죠.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자,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보고 봅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자, 이주라는 건 이사 왔는데 이제 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자, 매우 시끄러웠다는 의미죠. 주인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렸다. 자, 거간꾼이래요. 여기서 지금 밑에 보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뭐 부동산 업자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 어차피 아파트 입주 못하니까 그 입주권 나한테 싸게 팔아 라고 한 거겠죠? 그치?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포장도 앞에 앉아 있었다. 용호는 내가 금방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자, 이걸로 여기가 1부라는 거 구성봤으니까 알 수 있죠. 그지? 그리고 여기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급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곳이다. 자, 철거 계급장이라는 건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을 재촉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런 거지. 너네 이제 나가야 돼. 이 집 철거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대요. 그렇다는 건 일용직이라는 거죠. 매일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특정한 직업이 없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프로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들어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옮겨내메었다.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때? 뭔가 사이가 좋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가지고 오고 그 아들의 일을 동생이 다시 가져가는 걸로. 자, 이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들의 가난이 계속 대물림될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좋은 일 있었나 보다. 몇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 이제 써있죠? 건물이 지어졌을 때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래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혔다는 걸로 아버지가 난쟁이인 걸 아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리를 들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난쟁이는 그치?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꽂고 있었다. 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입주권이랑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표차인 거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파트로도 안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했어.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에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 적혀있지 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급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아파트가 철거된다라는 거를 알기만 알지. 아파트 철거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안 갈 거야, 갈 거야, 혹은 여기 살 거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코 앞에 서 있었다.
자, 영희가 마치 펜지꽃 같다를 설명하는 거지. 하늘하늘 흔들리는 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있어. 자, 이 펜지꽃 같다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꽃이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어. 근데 얘는 어디 있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 근데 이거 퍼서 딴 데다가 옮길 수가 없겠지.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요. 난쟁이 가족은 투기 기업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이사하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가 사라진다.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산 시내 사내를 따라 돈과 입주권을 훔쳐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떠났고 집을 헐린 후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벽돌 굴뚝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일단 1번에 도시를 재개발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빈곤층의 악플이 드러나 있다. 자, 그랬죠? 도시를 재개발을 하는데요. 그 재개발을 하고 나서요. 물론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지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권이라는 건요. 권리에 해당하지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죠. 그렇다는 거는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들어갈? 사서 들어갈.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거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빈민층의 생존권이 도시와 산업화로 짓밟히는 현실이 나타난다. 자, 이 사람들 아마 여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개발됨으로써 어떻게 돼? 쫓겨나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도시와 산업화로 짓밟혔다. 그럼 볼 수 있겠네. 3번.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누가? 거강꾼이 투기 기업이겠지? 이거 사가지고 아마도 얘네들이 싸게 팔겠지. 딴 사람들한테. 얘네한테 싸게 팔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낫겠죠? 그치? 어떤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4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드러나 있다. 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이요. 산업화로 야기된 빈곤, 소외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측면, 그죠? 빈곤하죠. 그리고 소외도 됐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죠. 네. 산업화로 인해서 바깥쪽에 개발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2번이요. 이 글에서 난쟁이를 중심 인물로 설정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왜 난쟁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읽어봅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을 지배하는 무력감. 무력감을 비판하려고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난쟁이가 뭐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육체적인 결핍이 있죠. 근데 그걸 어디로 표현하는 거냐면 사회적인 결핍이랑 연결시키고 싶어서 난쟁이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번에 5번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빈곤을 육체적 결핍이라는 상식을 통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다른 답들은요, 난쟁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죠, 그치? 3번. 다에서 라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 인식 태도로 알맞는 것은, 자, 1번의 어머니는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아버지는 소극적이래요. 자, 아버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그걸로 된 거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번에 어머니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지만 명호는 부정적이다. 자, 어머니는 아파트 그거 지어놨으니까 그냥 이사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순응해? 빨리 그 앞에 붙어있는 표차를 떼어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누가 못마땅하다고 했어요? 영호는 못마땅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 맞네요. 3번은 여기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에 작가가 기억을 통해 난쟁이의 가족의 현실을 드러냈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맞는 것은, 자, 기억 부분에요. 아까 설명했던 건데, 나는 아버지의 크루가 아버지의 공부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드러내었다. 명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자, 이게 옮겨서 맨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가난이 직업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1번 보면요.
문제의식 없이 단순한 기술의 전달만으로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직업이 그러면 발전되면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자, 이번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쫓겨나면 집 안에 있었으면 거기서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었겠지. 쫓겨나면 어딘가에 가서 정착하는 비용이 또 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모순으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게 옆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강에 있는 문법 봅시다. 60페이지 보시면요. 문장의 구조 나오는데, 문장의 구조는 모든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부와 서술어로 구조되어 있다. 밑에 주어부와 서술어의 설명이 나타났네. 자, 밑에 봅니다. 주어부, 서술어의 서술 대상이고, 즉 주어가 되는 말이고, 그것을 꾸며주는 부분, 주어 그리고 주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주어와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자, 주어와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결합된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는 주어 부분이니까 명사절이나 명사구라고 해야겠죠. 그지? 그러면 명사구는 뭐였어요? 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와 절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바다가 매우 푸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다가 주어일 거고요. 푸르다가 서술어일 텐데 앞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매우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매우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 앞에 공부했었으니까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어 부분 보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주어부를 설명하는 부분이래요. 아까 바다가 매우 푸르다 해서요. 자, 바다가 매우 푸르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주어구고 여기가 서술구에 나와있네. 그쵸? 자, 푸르다만 있어도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를 꾸며주고 있죠. 얘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애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넓은 이라는 거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죠. 얘는 여기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밑에 서술어와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냥 서술어만 있기도 하고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 서술어만 이루어지는 경우 목적어랑 서술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어랑 서술어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 서술어 있는 경우, 서술어. 앞에 꾸며주는 말인 같은 경우서 부사인데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서술어랑 이렇게 있는 경우, 혹은 목적어와 서술어. 그리고 네 번째는 보어와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서술부가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의 분석이라는 게 밑에 있는데요. 일단 문장을 첫 번째 나누는 단계가 있대.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어로 나눌 거예요. 주어부, 서술어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얘는 일단 치우고요. 1단계 주어부와 서술어로 나누기. 그리고 2단계
자, 2단계 읽어봅시다. 주어는 주어를 꾸미는 부분으로, 서술어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분으로 나는데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꾸미는 말 하나 들어가고 플러스 주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단지 주어만 있으면 그렇게 안 나눠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서술어 꾸미는 말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치?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그런데요. 또 주어나 서술을 꾸미는 부분에 수식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꾸미는 말과 꾸미면 받는 말로 나누는데 자, 밑에 보면 3단계에 뭐 써있냐면 예를 드니까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했어요. 그럼 주어부가 노란 들국화가까지죠. 그리고 서술부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이고요. 근데 그걸 다시 노란 들국화, 노란이랑 들국화를 나눴는데 왜? 들국화를 뭐가 꾸며줘? 노란이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를 매우 아름답게랑 피었다를 나눴어요. 왜? 매우 아름답게가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 3단계에서는 다시 매우랑 아름답게를 나눴어.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가 매우가 또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3단계로 좀 나눠진다. 그래서 맨 밑에서는 주어나 서술어를 꾸미는 부분에 수식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매우 아름답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로 나눠준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61페이지예요. 문장의 종류가 나와요.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에 따라 혼문장과 격문장으로 나눈대요. 자, 혼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예요. 가을 날씨가 청명하다. 자, 가을 날씨라고 했어요. 날씨가 주어고요. 청명하다가 서술어네? 그러면 날씨가 청명한 걸로 끝이 났죠. 근데 밑에 보니까요. 격문장은요. 2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어진 문장이라 아는 문장 혹은 암긴 문장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는 혼문장이 뭐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날씨가 청명하고 뭐 하늘은 맑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고나 서로서 혹은 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높고 고는 깊다 이런 식으로 연결함에 의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결합되는 경문장.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건 한쪽에 속하거나 혹은 대등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연결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결함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밑에 보면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으로 나눠요. 어느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문장의 성분이 된대요. 자, 여기서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내가 읽은 책이 자, 이거 내가 책을 읽었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책이 유익했다. 근데 내가 책을 읽었다, 유익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격문장이에요. 그치? 격문장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가 안겨 있어. 어느 게 안겨 있어? 내가 읽은 책이가 안겨 있어. 그치? 내가 읽었다라는 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책이라고 나왔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1번부터 같이 봅시다.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어부로 바르게 나눈 것을 고르래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다. 자, 이거 수식어 다 빼고 보면 돼요. 학생들이 있다. 이죠. 학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는 서술부에 들어가야 되죠. 아까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학생들이가 주어고 그리고 운동장에 있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은요. 답 잘못 나뉘었어. 그치? 답이 1번이고 그럼 2번은 왜 잘못 나뉘냐면 이 책은 그 다음에 책은이 주어져. 유익하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책은에서 자르면 되겠네.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게 서술부가 돼야 되죠? 그리고 밑에 차가운 바람이 어떻다? 차갑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주어고요.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자, 있었다가 주어져. 바람이 있었다. 근데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가 주어고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아까 서술부가 되겠네요. 나무를 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흔들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4번에 철수는 하고 자르고 여기서 잘려야 되죠? 철수가 주어니까. 자, 맞다 아니다네. 그러니까 이거 보호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우리 학교의 학생이 아니다. 그쵸? 자, 뭐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철수는 에서 자르고 뒤에 맞다 아니다까지 해가지고 이가 서술부다. 근데 더 이상 아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이 아니다 해야 되니까 다 뒷부분에 붙어있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5번에 골목길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자, 이거는 주어에 대한 수식이죠. 어디까지? 골목길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까지가 아이에 대한 지금 꾸며주는 말이죠.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는까지 자르고 민호다가 서술부가 되겠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서술부가 하나의 어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했어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래서 서술부가 하나의 어절이어야 되는데 그럼 짜장면을 딱 끄고 좋아한다 두 개니까 이건 안 되겠네. 밑에 종이 비행기가 또 자르고 높이 솟구쳤다. 자, 이것도 높이랑 솟구쳤다 두 개 있으니까 하나의 어절이 아니네요. 세 번째, 선생님께서 자르고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다. 자,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신 건데 누구에게 뭘 내셨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다 서술부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까지가 주어고 나머지가 서술부인데 3어절, 세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치? 그리고 4번에 내 친구는 벌써 집에 갔다. 자, 벌써는 집에 간 거에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빠르게, 먼저 이렇게 된 거니까 내 친구는까지가 주어고 벌써 집에 갔다가 서술이야. 그쵸? 5번 아까 밖으로 나간 사람이 범인이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밖으로 나간 사람이까지가 주어져. 우리 주어줄 때 있는 이가 에서 깨서 찾으면 되죠. 그치? 있는 이가 깨서 찾으면 되니까 나간 사람이까지가 주어고 난 범인이다가 서술어가 되겠네. 그쵸? 자, 이게 애들이 앞에 있어야지 설명하는데, 자, 3번에 다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흰 새가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 흰 새가래요.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가 하얀새라는 걸로 주어를 꾸며주는 힘이 들어있는 거 알 수 있겠죠. 3단계로 나눴을 때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2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흰 새가 자르고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다까지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흰이랑 새가 나오고 그리고 파란 하늘로랑 날아올랐다 나눠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그 수식 부분에서 꾸미는 부분에서 다시 수식 관계가 있는 게 어디 부분이에요? 파란이랑 하늘로.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는요, 다음 문장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래요. 자, 요거 주어 있는 이가니까 저차는까지고요. 내 동생의 것이다가 서술어네. 그러면 저차는 자르고 내 동생의 것이다. 이게 1단계고요. 그리고 저랑 차는을 나누면 그리고 내 동생의 것이다를 나누면 되죠.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자, 1단계에서 나눌 거는 주어랑 서술부 한번 나눠주고요. 그러고 나서 주어 부에서 서식되는 거 나눠야 되니까 지시대명사랑 이거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주고 이거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볼까요? 자, 2단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내 동생의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요. 보기 1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기 2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래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인가요? 했어요. 근데 아니요 했어. 그렇다면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해했어요. 이해한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지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성분이 되나요? 있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성분이 되면 뭐가 돼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되죠. 그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대등한 문장이니까 이어진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럼 가는 혼문장, 나는 이어진 문장, 다는 견문장, 그죠? 아니, 견문장이네. 견문장이라서 아는 문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요. 기억,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고기다. 이거랑 니은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어느 부분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혼문장은 어떤 거예요? 혼문장은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공이다. 이게 혼문장이고요. 그리고 니은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아버지께서 주셨다. 나한테 선물을. 자, 이거는 아는 문장에 해당하는 변문장이고, 그치? 그리고 디귿부분 보면 이것은 장미이고 저것은 국화이다. 자, 아까 고나 서, 은하로 이어진다고 했죠, 혼문장은. 그러니까 고로 이어지고 있네요. 이거를 봐서 얘는 이어진 문장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뒷부분에 62페이지요.